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황원교 에세이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황원교 작가. 이미 지난 10월에 황원교 작가님이 쓰신 시집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시집 0.23초였지요.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고 한 달 만에 그동안 낭독한 90여 개의 콘텐츠 중 바로 10위권에 진입한 인기 콘텐츠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원교 시인께서 2년 전인 2021년 11월에 출간한 에세이 다시 없을 저녁을 또 보내주셨네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인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오셔서 그런지 글마다 너무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아 낭독 욕심이 났습니다. 황원교 작가님은 1989년 29살 나이에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입에 막대기를 물고 컴퓨터 자판으로 글들을 써 내려갔던 분입니다. 황 작가님은 이 책에서 나는 왜 글을 쓰는가라는 질문에 이기심 때문에 글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혹여 나란 존재가 남들에게 뒤처지고 멀어지다 가뭇없이 잊힐까 사뭇 두렵기 때문이랍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읽고 쓴다 하십니다. 이 글쓰기마저 하지 않는다면 현실의 비루함을 떨쳐내기가 무망하기 때문이라네요. 89년 이후 지금까지 누워서 살다 보니까 맺힌 것도 풀어야 할 것도 부지기수인데 그 세월 틈틈이 황 작가님께서 써놓은 산문들이 오늘 낭독해드리는 책 속에 있습니다. 황원교 에세이 다시 없을 저녁, 백종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가을날의 초상. 초가을이다. 앞마당에 너댓 평쯤 되는 화단에서 꽃들이 차례로 저물고 있다. 가장 먼저 붕꽃이 지고 채송화가 지고 봉숭아꽃이 졌다. 날이 갈수록 점점 사위는 가을볕에 의지한 몇 그루의 불꽃 맨드라미들만이 이름에 걸맞게 마지막 불꽃을 빨갛게 태우고 있다. 그 느염한 모습이 파수꾼 같다. 휴일 오후 아내를 최근에 꽃씨들을 털게 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후두두 떨어지는 꽃씨들을 손으로 조심스레 받아내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분명 지금 우리 앞에 고난에는 숨은 뜻이 있으리라. 삼나 만상은 모두 다 존재 이유와 그만의 가치가 있다는데, 하지만 누구도 우리가 처한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사실이 나를 우울하고 서글프게 한다. 아내는 모친의 뒤를 이어 나의 수족이 된 사람이다. 우리 모자가 다니던 성당에서 처음엔 자원봉사자로 찾아왔었다. 그러다 인연이 차츰 깊어지며 마침내 나를 고난의 십자가로 짊어졌다. 비아돌로 로사로 나선 것이다. 그런 아내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사람 구실을 하며 산다. 주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내 아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라고. 한 가지 애통한 점은 아내가 유방암과 난소암 후유증으로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발병한 유방암 원인은 가족력으로 나중에 난소암은 CA125라는 특이 유전자 때문에 생겨난 몹쓸 종양이다. 지금부터 10년 전 그녀의 오른쪽 유방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뒤이어 5년 전인 난소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난소와 자궁뿐만 아니라 복강 내 림프샘들까지 드러냈다. 하는 수 없이 명치에서 하복부까지 개복해야만 했다. 그 수술 흔적으로 복부 상하로
길게 검붉은 색의 켈로이드가 남아있다. 볼 때마다 안쓰럽다 못해 존경스럽다. 그런 아내가 여전히 고령의 친정아버지와 남동생, 무능한 남편을 위해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직장에도 나간다. 또 끼니 때마다 내 입에 밥숟갈을 떠 넣어준다. 씻기고 입히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준다. 상황이 이러하니 슈퍼우먼 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지금 우리 부부는 난파선을 함께 타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구원을 위해서 그대는 그대의 병을 인내하라. 주님께서는 병 때문에 그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며 그대를 그대의 벗들로부터 떼어놓는 것도 아니다. 인내하라. 그러면 구원받을지니 부잣집 문 앞에서 죽은 문둥병자처럼 그대로 곧바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니라는 비엔나 교회의 전례서에 나온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다. 솔직히 이 대목을 읽는 순간 일견 수긍이 가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참담한 기분을 떠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아내를 살린 것은 현대의학과 의료진의 노고 덕분이다. 또 그녀 자신의 독실한 신앙심과 강한 투병의지, 이웃들의 기도와 성원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까닭에 우리 부부는 가족과 형제, 모든 이웃의 도움과 기도, 신의 은총에 깊이 감사한다. 아울러 서로의 처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인내한다. 설사 나는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아내만큼은 구원을 받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길 날마다 간절히 기도한다. 실상은 우리도 여느 부부들처럼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 서로 자라온 환경과 습관이 다르다 보니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아서 취향이 달라서 경제적인 이유로도 자주 부딪혔다. 이제는 서로를 측은지심으로 대한다. 여전히 아내는 6개월마다 암 검진을 받는다. 그런데도 생계를 위해 아침마다 종종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목울대가 뜨거워진다. 온종일 아내의 눈부처가 어른거린다. 누군가 결혼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짝을 찾는 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짝이 되는 데에서 온다라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성공적 결혼은 완벽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 용서와 포용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돌아보면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존재의 등뼈를 고추 세우고 밥 먹듯 희망과 절망을 오르내리며 안간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우리 자신에게 정말 잘 견뎠다, 잘 버텼다, 잘 왔다라고 다독이며 칭찬해 주고 싶다. 그동안 나의 비루한 삶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던 건 오로지 아내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눈물겹고 든든한 힘이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며 감업한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깊다. 고백하건대 나는 천둥벌거숭이처럼 청춘을 건넌 뒤에야 깨달았다. 인간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아프면서 진화한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에는 필연 같은 우연이 있어 모든 인연의 끝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부부가 겪고 있는 이 징글징글한 삶을 끝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삶은 한바탕 난장 같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불어 아름다운 인연의 꽃밭을 가꾸며 추억의 꽃들을 무장무장 피워내는 일이다. 기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날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생각처럼 잘 안 되지만 사랑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사랑하며 살리라 다짐한다.
이 글을 빌려 다시 한번 아내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한다. 프리드리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지금 우리 부부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아내는 살아생전에 선친이 하시던 것처럼 털어낸 꽃씨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고무줄로 꽁꽁 묶었다. 그런 다음 냉동실 포켓 한쪽 구석에 넣었다. 이제 꽃씨들은 내년 봄 다시 꽃 피울 날을 기다리며 기나긴 겨울잠에 빠져들 것이다. 때마침 집 근처 우암산에서 날아온 맷비둘기 한 쌍이 전깃줄에 앉아 잠시 서로 부리를 비벼대며 구구거린다. 그러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디론가 훌쩍 날아가 버렸다. 언젠가 우리 부부도 저렇게 함께 떠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불현듯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는 피아노 곡이 듣고 싶다. 나이의 무게. 지역 보건소에서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봉투를 뜯어보니 뜻밖에도 경도 인지장애 검사 통지서였다. 만 62세를 넘겨 치매 검사 대상자가 되었으니 이른 시일 내에 치매 안심센터로 나와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나며 덜컥 겁이 났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고 정신이 깜빡깜빡하던 참이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며칠 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보건소를 향해 쟁걸음을 옮겼다. 차에서 내려 센터 입구에서 잠시 서성했다. 그때 한 직원이 나오며 어르신 혹시 치매 검사 받으러 오셨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어느덧 어르신으로 불리는 나이가 되었다니 난생 처음 들어본 호칭에 상기돼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그녀의 안내에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다. 담당 간호사와 얼굴을 마주한 채 간단한 설문조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다행히 결과는 정상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1회씩 정기검사를 받기로 약속했다. 상담실을 나오는 순간 과연 나는 어르신이라는 호칭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느냐는 의문이 들었다.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장애인 전용 차량인 해피콜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때마침 운전기사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가사를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내 나이가 뭐 어때서? 비록 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아직 정신은 말짱하다니 남은 인생 기죽지 말고 살자. 나이는 자연스럽게 노화를 동반한다. 모든 생명체에는 생존 기간이 유한하다. 노화는 다른 의미에서 경륜이 쌓인다는 뜻이다. 남은 생애를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 시행착오를 줄일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나이와 지혜는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 나이에 고집과 아집만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진취적인 사람이 있다. 반면에 나이를 의시되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다. 나이가 벼슬이 될 수 없는 시대다. 스스로 끊임없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한 방에 훅 가는 세상이다. 의학과 공중보건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며 무릇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2020년 6월 말 기준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0세 생존 확률은 86%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75세부터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며 54%다. 그 이후 80세는 30%, 85세는 15%, 90세는 5%로 급감한다. 확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나이는 76에서 78세에 불과하다. 확률은 확률일 뿐이다. 분명한 점은 여생을 그와 같은 확률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60대에는 해마다, 70대에는 달마다, 80대에는 날마다, 90대는 시간마다 늙는다고 했다. 그 말이 실로 피부에 와닿는 요즘이다. 어느덧 나도 진갑을 넘겼다. 솔직히 고이 70세도 아득하게 느껴진다. 오래 살자니 민폐만 늘어날 게 뻔하다. 당장 죽자니 그럴 수 있는 묘책도 없다. 남들보다는 슬프고 우울한 인생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유엔이 재정립한 평균 나이 기준에 따르면 18세에서 65세가 청년기다. 그 기준대로라면 나는 청년기에 속한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꽃피우고 진정한 자아성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머릿속으로는 매일 만리장성을 쌓았다 허문다. 손발 하나 쓰지 못하는 처지에서 하는 부질없는 짓이지만 공자가 국지간 나이마다 2층을 두었듯 사회적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상응하는 나이값을 암암리에 요구받는다. 정작 나부터도 나이값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것 같아 늘 마음이 무겁다. 과연 나이에 걸맞는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끊임없이 묻게 된다. 또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는 지속해서 깊이 숙고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지게 마련이다. 노화는 생물학적으로 성장과 퇴화, 소멸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명은 언젠가 작별을 고하게 마련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자연의 섭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자연의 순리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다. 나로선 입도 지갑도 열 만한 처지가 못 된다. 매사 겸허한 자세로 살 수밖에 없다. 다만 억지 춘향으로 벨이 꼴리는 일까지 무조건 참아가며 가식으로 섬길 수는 없다. 그런 것은 내가 소망하는 노년도 아니고 참다운 어른의 모습도 아니다. 모든 인간의 소망은 고종명을 다하는 것이다.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죽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므로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의무도 있다. 이제 가파른 내리막길 여생을 살지만 가슴 한편은 미지의 설렘과 흥분으로 벅차오른다.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을 향한 길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보다는 하루를 살더라도 얼마나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 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단호히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선택할 것이다. 세실 프랜시스 알렉산더는 시 모든 것은 지나간다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일출의 장엄함이 아침 내내 계속되지 않으며 비가 영원히 내리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일몰의 아름다움이 한밤중까지 이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땅과 하늘과 천둥, 바람과 불, 호수와 산과 물, 이런 것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만일 그것들마저 사라진다면 인간의 꿈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인간의 환상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라.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
저녁놀이 아름다운 것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생애의 저물력도 마땅히 아름다워야 한다. 그러려면 안단테와 칸타빌레로 꾸며진 장엄한 심포니의 마지막 장처럼 온 힘을 다해 남은 열정을 다 태워야 한다.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세상을 남기고 가겠다는 사명감으로 사는 것. 그래야 아름다운 노년이다. 내가 가진 계획은 오직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늙고 사람답게 죽는 것이다. 남을 생을 위하여 건배. 죽음의 발견. 5월의 이른 아침, 전화벨 소리가 집안 고요를 깨뜨렸다. 전화 속 친구 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 1시간 전 친구 S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너무나 황당하고 도무지 믿기질 않아 재차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전 S가 모임에 나오지 않아 궁금했었다. 한데 그의 돌연사 소식을 듣고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생각해보니 몇 달 전 그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 그는 의사로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 당장 술, 담배 끊으라는 경고를 들었다. 그런데도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다. 장례식을 치르며 비로소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사실 그는 1년 전 이혼을 하고 혼자 생활 중이었다. 그러려니 금주, 금연은 먼 나라 얘기였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친구 중에 그가 이혼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별명이 크렘린일 정도로 평소에 자신의 신변에 관한 일들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일을 뒤늦게 알게 된 모두가 아연실색했다. 친구들은 공경에 처해 있었던 그에 관해서 전혀 몰랐던 점과 죽음에 이르도록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 뒤늦게 자책과 비통함을 금치 못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닿질 않자 그의 매제가 직접 아파트로 찾아갔다.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계속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불길한 애감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자마자 집안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방 안을 살펴보니 전기장판 위에 그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반드시 누워 있었다. 시신 부패가 한참 진행되어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전기 매트가 켜져 있는 상태로 부패를 가속한 바람에 시신이 바닥에 눌러붙다시피 했다니 참혹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의 매제는 놀란 가슴을 억누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그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사망 시각은 열흘 전쯤으로 추정되었다. 나는 말로만 듣던 고독사를 친구의 죽음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의 어이없고 안타까운 죽음에 모두가 망연자실했다. 친구들은 사흘 밤낮 장례식장을 지키며 연거푸 술잔들을 목구멍으로 털어넣었다. 그것은 친구의 애통한 죽음을 애도하는 일인 동시에 자신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자위 행위였다. 결국 그는 한 줌의 재로변에 우리 곁을 떠나갔다. 나도 혈육 셋을 잃었지만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동안 나 자신을 멘붕 상태에 빠뜨렸다.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곁에 있음을 새삼 절감했다. 인생길 끝에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죽음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한데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헛되이 소진하고 있다. 알베르 까미는 인생은 버드와 데드 사이의 초이스이다 라고 했다. 모름지기 인생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다. 결국
산다는 것은 언제나 지금의 순간을 사는 것이다. 이 순간 밖에서의 삶은 없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은 없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필멸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고독사를 하는 셈이다. 나도 진갑을 넘겼으니 생각할수록 아찔하다. 앞에 닥쳐올 죽음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운수와 명수는 하늘의 몫이다. 과연 해피엔딩은 불가능한 것일까? 철학자 니체는 더 이상 긍지를 갖고 살 수 없을 때 당당하게 죽는 것과 삶에 대한 총결산이 가능한 죽음을 권고했다. 그것은 바로 품격 있는 존엄사에 대한 애찬이다. 니체만큼은 아니더라도 웰다잉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사유해 볼 필요가 있다. 문득 하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늙음을 주었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하려고 죽음을 주었다라는 장자의 말이 떠오른다. 나는 인생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 서 있다. 그 비탈길의 경사는 가파르고 숨이 차오른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내게 종종걸음을 재촉한다. 몸의 기둥들 또한 점점 퇴화해 간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되돌려 젊음으로 회귀할 수 없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할 수도 없다. 모든 생명체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좋은 체력과 지력, 정신력을 가질 수 없다. 누구라도 노화와 함께 전에 없던 질병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몸 전체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순리다. 이제 육신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자 마지막 안식처다. 기실,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좋든 싫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거기에 빌붙어 살아야 한다. 육신은 이제 죽어가는 조개 껍데기와도 같다. 하지만 생명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건 그뿐이다. 육신이 살아있지 않다면 제 아무리 빛나는 영혼과 정신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삶은 괴로워진다. 한편으로는 삶의 위기이면서 역설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 비록 지나온 삶이 엉망이었다 해도 남은 생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시간으로 얼마든지 승화시킬 수 있다. 섹스피어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했다. 그렇듯 생의 마무리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죽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다. 최소한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미리 말해 놓는다면 적어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사별로 생기는 트라우마의 강도를 한결 줄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친구 S의 돌연사는 내게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것은 나의 남은 생을 재무장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또한 나 자신의 존엄한 고독사를 위한 마음 다잡기였다. 따지고 보면 그는 숨진 채로 발견됐을 뿐이고 나는 매일 숨 쉰 채로 발견될 뿐이지 않는가. 우정의 속살. 그의 봄, 아버지의 농사 준비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기존의 텃밭을 거의 2배로 늘렸기 때문이었다. 텃밭이라고 해야 앞뒤 마당을 통틀어 고작 4-5평에 불과한 손바닥만한 땅이다. 그런데도 인근 우암산에서 부엽토를 긁어다 1-2평 정도를 더 확장하는 일에 몰두했다. 아버지에게 몇 차례 성도 내봤다. 소용이 없었다. 결국 요추미세골절이라는 치명상을 입고 사달이 났다.
한마디로 소탐 대실이었다. 평소 골다공증의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의 경추 디스크, 퇴행성 무릎 관절염까지 있던 양반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요추 3번 압박골절상을 입은 줄도 모르고 동네 정형외과에 다니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하였다. 내 불찰이었다. 결국 인근 대학 부속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고서야 요추 미세골절상임을 알았다. 부친은 3주간의 입원 치료 후 서울 여동생 내외가 모시고 갔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아버지는 당신의 집에서 임종을 맞으셨다. 사무제 며칠 뒤에 가족회의가 열렸다. 당신께서 지난 17년간 집안 곳곳에 차곡차곡 쟁여놓은 잡동사니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대개는 녹이 쓴 채로 나뒹굴거나 당신의 손때가 묻은 각종 연장과 공구부터 잡다한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 또한 다양했다. 여동생 내외와 아내는 집안 구석구석에서 그 많은 것들을 찾아내 마당에 쌓아놓았다. 얼추 2.5톤 트럭 한 대 분량이었다. 곁에서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우울하고 슬프기 그지없었다. 한 생애의 종료와 동시에 그 존재의 흔적도 가뭇없이 지워진다. 더욱이 부모와 자식 간의 별리는 가슴이 아프다 못해 뼛속까지 저린다. 이제 다시는 살아생전 형령하던 아버지의 눈빛을 볼 수가 없다. 죽음에 이르러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몸피, 초점이 흐려진 눈빛, 축 늘어진 어깨와 굽어버린 등, 쉬어버린 목소리가 이승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하지만 끝까지 추함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던 아버지 모습을 영영 잊을 수가 없다. 임종천 외부인으로서 아버지를 찾아온 마지막 문병객이 엘이었다. 그녀는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선친 곁에 앉아서 한참 동안 눈물로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나의 중마고우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 강원도 탄광촌에서 3년간을 함께 지냈다. 그러다 내가 6학년 봄에 춘천으로 전학을 가며 헤어졌다. 그리고 40여 년이 흘러 다시 만났다. 그것은 내가 세 번째 시집을 출간하기 전의 일이었다. 인근 진천에 살던 친구를 통해 연락이 닿았던 덕분이다. 그녀는 이곳 무심천 벚꽃이 필 무렵 여느 동창들과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해 1박을 하고 갔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한층 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 어느 날 그녀로부터 뜬금없는 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내일 제천 사는 동창 K가 방문할 테니 이번 기회에 우리 집 주방 싱크대와 수납장을 교체하라는 거였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잠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내게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지난번에 너희 집을 방문했을 때 설거지를 하다 보니 주방 싱크대하고 수납장이 너무나 낡고 헐어서 문짝들이 잘 닫히지 않더라고. 게다가 너희 아내도 무척 투덜거리더라. 그래서 이참에 내가 싱크대를 갈아주고 싶어. 때마침 제천에서 주방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는 K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했거든.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줄래? 그녀의 생뚱맞은 제안에 당혹스러움은 둘째였다.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다. 서로 간에 옥신각신 설전을 벌였다. 나는 완강히 고사하다 제풀에 지쳤다. 결국 친구로서의 우정만 받겠다며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다. 그런데 다음날 정말로 K가 방문했다. 그녀는 우리 내외와 인사를 나누자마자 다른 일정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다며 설레발을 쳤다. 곧이어 소지한 싱크대 모델 카탈로그를 아내에게 보여주며 색상과 디자인을 얼른 고르라고 다그쳤다. 그러고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가방에서 줄자를 꺼내 요모조모 주방 크기를 재기 시작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에서 아래로.
각각의 치수를 재는 동시에 메모를 했다. 그녀의 행동은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듯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거실 침대에서 넋이나간 표정으로 지켜보던 내가 정신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K에게 싱크대를 교체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물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엘한테서 선불을 받았으니 아무런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맞받아쳤다.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나와 달리 아내의 얼굴엔 화색이 가득했다. 일진 광풍이 몰아치듯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그리고 K는 무엇인가 쫓기듯 떠나갔다. 그로부터 사나흘 뒤였다. 집에서 설치기사 2명이 트럭에 맞춤 제작한 주방 가구를 싣고 찾아왔다. 약 1시간 반에 걸쳐 낡은 주방 가구를 뜯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 마침내 아내의 수건이었던 싱크대와 수납장 교체가 이루어졌다. 아내가 직접 고른 화이트 칼라였다. 어두침침하던 주방 분위기가 금세 환해졌다. 선친께서 타계하기 전 그녀는 몇몇 친구들과 2달치 간병비를 모아 쾌척했다. 당시 아내는 유방암에 이어 발병한 난소암 항암 치료와 난소 자궁 제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는 터였다. 어쩔 수 없이 24시간 상주하는 유급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다. 선친의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녀는 우리 집 도배와 장판을 새로 깔아주었다. 이어서 모든 실내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해 주었다. 이듬해 여름엔 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다. 2년 전엔 아내를 위해 신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보내왔다. 또 어느 날은 서울에서부터 용달차에 중고 소파를 싣고 내려왔다. 그걸로도 성에 앉혔던 모양이다. 서울 모 학원의 일타 강사로 잘 나가는 자기 아들에게 압력을 넣어 내게 모션 베드와 선풍기를 선물하게 했다. 결코 그녀는 부자가 아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현재는 시골에서 소를 기르는 남편과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둔 서울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주부다. 그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자그마한 개인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부로 따지면 그녀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동창들도 수두룩하다. 평소에도 그녀는 어려운 이웃을 보면 아낌없이 퍼준다. 게다가 망백을 넘긴 모친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있다. 남다른 효심 또한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다. 그런 그녀가 얼마 전 교회 권사로 보임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해야 축하 카드를 담은 꽃바구니를 택배로 보내는 것뿐이었다. 지금껏 그녀를 비롯해 좋은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다. 솔직히 그들에게 진 빚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 다만 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보여준 우정의 깊이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벅차오른다. 비록 내 삶은 비루하지만 곁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 행복하다. 저승에 가서도 내 어찌 그들을 잊으리요. 애를 비롯한 사랑하는 모든 친구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길 빈다.